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느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고 농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평화로운 풍경이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며 이웃의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반기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순박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안쪽 산자락이 시작되는 양지바른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학식이 높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든 김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젊은 시절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밤늦도록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들릴 정도였으며 비록 벼슬길에 나가지는 않았으나 그의 학식과 덕망은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된 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도 유명했는데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며 하인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뢰 김선빈의 사랑방을 찾아와 의논하곤 했으며 김선비는 그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선비의 집에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특별한 식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온몸이 칠흑처럼 검은 덩치 큰 개 깜동이였습니다. 깜동이는 보통의 개와는 달리 덩치가 송하지만 하고 눈빛이 형형하여 처여음 보는 사람들은 그 위용에 놀라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생김새와 달리 성격은 더없이 온순하고 우직하여 주인인 김선비의 말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 기세로 충성을 다하는 영리한 개였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은 밤이 되면 어둠 속에 녹아들듯 보이지 않았고 오직 황금빛으로 빛나는 두 눈만이 그 존재를 알리곤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짓궂게 장난을 쳐도 묵묵히 받아주던 깜동이었지만 낯선 기척이나 불길한 기운이 감돌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김선비와 깜동이의 인연은 몇 해 전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읍내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던 김선비는 산길 옆 덤불 속에서 죽어가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것인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떨고 있는 검은 강아지를 본 김선비는 차마 그 생명을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도포자락에 감싸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미음을 쑤어 먹이며 며칠 밤낮을 정성껏 간호한 끝에 강아지는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았고 그때부터 깜동이는 김선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충직한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김선비도 어느덧 홍이가 꽉 찬 나이가 되었고 노모의 간곡한 권유와 마을 어르신들의 중매로 이웃 마을에 참한 규수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부될 사람은 연화낭자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마음씨가 비단결 같고 손재주가 좋아 어릴 적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규수였습니다. 김선비가 장가를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제1일처럼 기뻐하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 혼례 음식 준비를 의논하고 남정네들은 김선빈의 집 마당을 손질하고 낡은 담장을 보수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고요하던 상월 마을에 오랜만에 큰 경사가 찾아오니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골목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혼례날이 다가올수록 김선비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갔습니다. 낡았던 기와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빛바랜 기둥에는 윤이 나도록 기름칠을 했으며 안채와 사랑채의 창호지 문도 새하얀 한지로 말끔하게 다시 발랐습니다.
특히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별차에는 더욱 정성을 들여 꾸몄는데 바닥에는 빳빳한 돗자리를 깔고 벽에는 화사한 병풍을 둘러 신방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잔치때 쓸 멍석과 차일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광에는 쌀과 고기, 술이 가득 채워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김선비 또한 새 신랑이 된다는 설렘과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몸가짐을 더욱 바르게 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는 와중에 오직 단 하나 깜동이만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마당 한가운데서 햇볕을 쬐거나 김선비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지내던 녀석이 혼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는 안절부절 못하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집안 분위기가 부산스러워 예민해진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인들이 짐을 나르거나 목수들이 뚝딱거리며 집을 고칠 때면 깜동이는 그 작업 현장 주위를 빙빙 돌며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감시하듯 녀석의 코는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깜동이가 유독 집착하는 곳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별차의 주변이었습니다. 별차에는 본체와 조금 떨어져 있어 평소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는데 깜동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별차의 주변을 맴돌며 흙냄새를 맡고 마루 밑을 유심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낮게 짖거나 별채의 기둥에 몸을 비비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선비가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깜동아, 왜 그러느냐? 너도 내가 장가가는 것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냐? 하고 물으면 녀석은 꼬리를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의 옷자락을 물고 밖으로 끌어내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혼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깜동이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시각에도 녀석은 잠을 자지 않고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달빛이 흐릿한 밤이면 검은 그림자가 되어 별채의 주위를 지키고 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적군의 침입을 대비하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선비가 잠시 바깥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마루 밑을 향해 맹렬히 짖고 있는 깜동이를 목격했습니다. 깜동아, 조용히 하거라. 밤이 늦었다. 하고 꾸짖었지만 녀석은 쉽게 짖음을 멈추지 않았고 털을 곤두순 채 어둠 속의 한 지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혹시 쥐나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깜동이의 유별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음식을 도우러 온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 저 개 좀 봐. 왜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담. 평소에는 저렇게 순한 녀석이 요즘 들어 통밥도 안 먹고 예민하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노인은 혀를 차며 짐승이 저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혹시 집터에 무슨 안 좋은 기운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하고 걱정스러운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바쁜 일정 탓에 깜동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하인들에게 개밥을 더 신경 써서 챙겨주라고 일렀습니다. 혼례 준비의 절정은 단연 음식 장만이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고 떡을 찌는 시루에서는 하얀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안악들의 손길이 쉴 틈이 없었고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깜동이는 그 맛있는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별차에 쪽으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먹다 남은 고기 뼈다귀를 던져주었지만
깜동이는 냄새만 한번 킁 맞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다시 별차에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사람처럼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김선비는 혼례 전날 조상님들을 모신 사당에 인사를 드리고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한다는 설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사당에서 나와 별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신방은 아늑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방 안에는 향긋한 모과 향이 감돌았습니다. 여기서 연화낭자와 백년해로를 약속하게 되겠구나. 김선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깜동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김선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녀석의 몸은 평소보다 뜨거웠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깜동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것이냐? 아무 걱정 말 거라.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깜동이는 주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듯 콧바람을 불며 불안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김선비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귀는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며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람에 나무짚이 굴러가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심지어 땅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하려는 듯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깜동이의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여 한참을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내일의 잔치를 위해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네 집만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혼례 준비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엌에서는 행주치마를 두른 안악들이 내일 쓸 그릇들을 미리 닦아놓느라 분주했고, 사랑방에서는 김선비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여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깜동이는 절대 잠들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별채로 향하는 길목을 떡하니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별채 쪽으로 다가오기만 하면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고를 보냈기에 하인들도 웬만하면 그쪽으로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 당일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집안은 발칵 뒤집힌 듯 부산스러웠습니다. 신랑인 김선비는 목욕 제기하고 의관을 정제하느라 바빴고, 하인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차이를 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닭이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리자 멀리서부터 축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풍물패의 신명나는 가락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떡 하나라도 얻어먹을까 싶어 부엌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에 휩싸여 들썩이는 가운데 깜동이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아예 밥그릇을 뒤엎어버리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잔칫날 개가 저러면 부정탄다며 혀를 찼지만 워낙 바쁜 탓에 아무도 깜동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선비 또한 사무관대를 쓰고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향해야 했기에 깜동이에게 오늘 하루만 얌전히 있어 다오, 다녀오마 라는 짧은 인사만을 남기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주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깜동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없는 동안 이 집을 그리고 곧 주인이 머물게 될 저 별채를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녀석은 대문 밖으로 나가는 주인을 배웅하지 않고 곧장 몸을 돌려 별채의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별채의 마루 밑은 캄캄하고 습했으며 오래된 나무 기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깜동이는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들을 들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녀석의 코는 마루 틈새로 들어오는 냄새들을 끊임없이 분석했습니다. 음식 냄새, 술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깜동이는 그 중에서 이질적이고 위험한 냄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부터 희미하게 느껴지던 쇠부치의 비릿한 냄새와 살기 어린 땀 냄새였습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주인이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해가 중천에 뜨고 신부집에서 혼례를 마친 김선비가 가마를 탄 연화낭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신랑 신부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당 가득 차려진 음식상 앞에는 하객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고 여기저기서 덕담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부는 수줍은 얼굴로 패백을 올리고 김선비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행복한 잔칫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편 어두운 별차에 마루 밑에서는 검은 개 한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잔치의 흥겨움은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고 마을 사람들도 거나하게 취해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정리하고 남은 음식을 거두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곧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채의 노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아들 잘 섬기고 집안을 잘 일으켜 다오 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고 연화낭자는 고개를 숙이며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김선비의 마음도 덩달아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밤이 완전히 깊어 사위가 고요해지자 김선비와 연화낭자는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별채로 향했습니다. 신방 앞에는 청사초롱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돛돌 위에는 가지런히 놓인 신발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마루 밑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동이었습니다. 녀석은 마루 밑에서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 땅이 울릴 정도로 낮고 굵은 목소리로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멈칫했지만 녀석이 오늘따라 유난히 보채는구나 생각하며 신부를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고 긴 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켜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비치자 밖에서 들려오는 깜동이의 짖는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컹컹 하고 짧게 짖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월월 으르르 하며 마치 누군가와 싸우는 듯 격렬해졌습니다. 김선비는 첫날 밤의 분위기를 깨는 개 짖는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신부 앞에서 체면도 서지 않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할 이 순간을 방해받는 것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는 방문을 살짝 열고 깜동아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란 말이다. 하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깜동이는 신방 툇마루 앞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지저댈 뿐이었습니다. 신방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처절한 개 짖는 소리는 고요해야 할 첫날 밤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방 안에서 서로를 향해 조심스레 눈길을 보내던 김선비와 연화낭자는 당혹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려던 합환주자는 허공에서 멈추었고 연화낭자의 고운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깜동이의 울부짖음은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앞에 닥친 죽음을 경고하는 듯 혹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소름 끼치도록 절박하고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김선비는 애써 태연한 척 잔을 내려놓으며 신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미간은 이미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문 쪽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호통을 쳤습니다. 이 녀석 깜동아, 네가 오늘 기어이 주인의 경사에 죄를 뿌리려 하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주인의 섯을 퍼런 꾸지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밖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깜동이는 신방 퇴마루를 앞발로 벅벅 긁어대며 나무 판자가 뜯겨나갈 듯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르륵 득득 하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속에서 천불이 이는 듯했으나 첫날 밤 신부 앞에서 차마 문을 박차고 나가 몽둥이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억지로 화를 사기며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한편 잔치 뒤치다거리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하인들도 요란한 개 짖는 소리에 하나둘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소에 돌쇠가 졸린 눈을 하고 빗자루를 들고 나오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저 개가 미쳤나? 밤이 늦었는데 왜 저렇게 난리야? 주인 어른 첫날 밤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돌쇠뿐만 아니라 부엌 어멈과 다른 하인들도 웅성거리며 별채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순하디순한 깜동이가 저토록 발광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은 채 신방이 있는 별채의 기둥과 마루 밑을 번갈아 보며 컹컹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눈에 보이지 않는 악귀와 싸우고 있는 듯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용기를 내온 깜동이에게 다가가 빗자루로 위협을 가해보려 했습니다. 이놈 저리 가지 못해. 내 놈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겠다. 하지만 평소라면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을 깜동이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돌쇠가 다가오자 깜동이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돌쇠를 위협했습니다. 돌쇠는 기겁하여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물러났고 지켜보던 하인들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깜동이는 사람을 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별차에 근처로 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듯 혹은 자신의 경고를 방해하지 말라는 듯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은 오로지 별차의 마루 밑 어두운 공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안채에 있던 김선비의 노모도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노모는 평생 이 집을 지켜온 터라 집안의 기운에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무슨 병고냐, 어찌하여 개가 밤새도록 저리 울어대는 개야. 노모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하녀 하나가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노모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집 지키는 개가 이유 없이 짖는 법은 없다 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터이니 무조건 때려잡으려 하지 말고 잘 살펴보거라. 노모의 말에 하인들은 감히 개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발만 동동 구르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깜동이의 짖는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소란은 담장을 넘어 이웃집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은 워낙 고요하여 작은 소리도 멀리까지 퍼지는데 하물며 집채만한 개가 목청껏 짖어대는 소리는 온 동네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웃집 개들이 깜동이의 소리에 반응하여 하나둘 따라 짖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마을 전체의 개들이 합창하듯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아우. 골짜기를 울리는 개들의 울부짖음은 마치 마을에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듯 음산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빈의 잔칫날에 이게 무슨 난리람, 호랑이라도 내려온 건가 하며 불안한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밤이 공포와 불안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빈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는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요동치며 불안한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김선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벌떡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부인 잠시 기다리시오. 내 나가서 저 미친 개를 당장 잡아드리고 오리다. 연화 낭자가 놀라 김선비의 소매를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서방님, 나가지 마셔요. 짐승이 저러는 데는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나가셨다가 해코지라도 당하시면 어쩝니까? 하지만 김선비의 자존심과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신부의 만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비가 문을 열려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집안의 최고령 하인인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김선비의 조부 때부터 이 집안을 섬겨온 충직한 종으로 김선비를 업어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희안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안에 계신지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화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이냐 그래. 저 망할 개 때문에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내 당장 나가서 요절을 낼 참이다. 박노인은 문 밖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고정하십시오. 제가 지금 깜동이 놈을 지켜보니 예사로운 지짐이 아닙니다. 저 놈은 지금 헛것을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산 사람의 냄새를 맡고 저러는 것입니다. 김선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 사람이라니 오늘 잔치에 다녀간 손님이 몇인데 사람 냄새가 안 나겠느냐. 취객이 담벼락에 기대어 잠이라도 든 모양이지. 김선비는 박노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놈의 눈을 보십시오. 저건 사냥감을 쫓는 눈이 아니라 주인을 지키려는 눈입니다. 부디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날이 밝을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박노인의 경고는 김선비의 가슴 한구석에 묘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주인을 지키려는 눈이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깜동이는 평소 쥐나 고양이를 쫓을 때는 가볍게 짖으며 쫓아낼 뿐 이렇게 한 자리를 고수하며 끈질기게 버티는 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녀석은 지금 신방, 바로 앞 정확히 말하면 신방의 마루 밑을 향해 온몸을 던져 막아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김선비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진작 도망갔을 것이지 개가 저리 짖는데 숨어있을 도둑이 어디 있겠는가. 노인이 노망이 났거나 개가 실성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 시각 밖에서는 하인들이 다시 한번 깜동이를 제압하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굵은 동아줄을 가져와 녀석의 목에 걸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깜동이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오히려 하인들의 발목을 무는 신용을 했습니다. 평소 돌쇠가 주는 밥을 가장 잘 먹던 녀석이 돌쇠의 손길조차 거부하고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깜동이의 털은 땀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고 목이 쉬어 쇳소리가 섞인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단 한순간도 별차의 마루 밑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눈을 떼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인들은 결국 포기하고 마당 한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어이고 저러다 개 잡겠다.
그냥 놔두자. 지가 지쳐서 쓰러지겠지. 하인들은 혀를 내두르며 제각기 처소로 돌아가거나 마루에 걸터앉아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깜동이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마당의 낙엽들을 쓸고 지나갔고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잠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깜동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내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피 섞인 침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컹컹 으르르 하며 신방의 바닥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방 안의 연화낭자는 이제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섭습니다. 개가 저렇게 우는 소리는 태어나 처음 듣습니다. 혹시 집에 우환이 닥칠 징조가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김선비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놈을 쫓아내든지 해야지 원.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추태란 말인가. 김선비는 애써 큰 소리 쳤지만 사실 그 역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사이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마루 밑 나무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람소리와는 분명 다른 무언가 무거운 것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겨 축시로 향하고 있었지만 이 기나긴 밤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동이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지만 짖는 빈도는 오히려 잦아졌습니다. 녀석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신방의 문턱에 앞발을 올리고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벅벅벅. 날카로운 발톱이 문창호지를 찢을 듯 긁어대자 방 안의 두 사람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는 광기 어린 개가 있고 안에는 공포에 질린 신혼부부가 있는 이 상황은 흡사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이놈을 단매에 때려잡아야겠다. 김선비가 분노에 차서 외치자 이번에는 연화낭자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방구석에 놓여있던 장식용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쇠부티의 감촉이 손에 전해지자 비로소 약간의 용기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박노인의 다급한 외침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깜동이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도둑이 아닙니다. 저놈이 저렇게 피를 토하며 짖을 때는 목숨을 걸고 주인을 막는 것입니다. 박노인의 외침은 절박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개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에 짐승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깜동이의 행동은 단순히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경계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녀석은 주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동시에 무언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중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마당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하인들에게 횃불을 밝히라고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횃불을 켜라. 마당을 대낮처럼 밝혀라. 무언가 있다. 분명히 무언가 있어. 박노인의 호통에 졸고 있던 하인들이 다시 허둥지둥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마당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자 그림자들도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깜동이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입 주변은 피거품으로 붉게 물들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횃불을 든 하인들이 다가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엉덩이를 뒤로 뺀 채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의 방향은 여전히 신방의 툇마루 아래 캄캄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횃불의 빛이 툇마루 밑을 비추려 할 때마다 깜동이는 그 앞을 가로막으며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두려는 듯이 말입니다. 김선비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칫했습니다. 박노인의 말과 밖의 소란 그리고 미친 듯이 지저대면서도 툇마루 밑을 떠나지 않는 깜동이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개가 정말 나를 지키려고 저러는 것이라면, 만약 저 마루 밑에 정말로 흉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촛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춤추는 횃불의 잔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밑 깊은 곳에서 개의 짖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아주 미세하지만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윽, 스윽. 그것은 쇠붙이가 나무에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옷자락이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의 심장이 멎을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그 소리에 반응하여 더욱 발광하듯 짖어댔습니다. 컹컹컹. 깜동이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도 온몸을 던져 툇마루를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그 쿵쿵 하는 충격이 방바닥을 타고 김선비의 발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윽고 깜동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우! 그 소리는 너무나 구슬프고 처절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 끝에 마루 밑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좁은 공간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김선비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개이든 도둑이든 귀신이든 이 밤의 공포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비릿한 살기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바람이 신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손에 든 촛대를 무기처럼 치켜들고 툇마루 앞으로 나섰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밖에서 미친 듯이 짖어대던 깜동이는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선비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툇마루 끝자락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녀석은 주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발밑에 도사리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동이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몸의 털은 바늘처럼 곤두서 있어 마치 거대한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깜동이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쳤고 그 순간 툇마루 아래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안광과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기로 가득 찬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사람의 눈동자였습니다. 김선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마루 밑 나무 판자가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뜯겨나가며 검은 형체가 튀어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놓고 숨죽이고 있던 자가 발각되었음을 직감하고 최후의 발악으로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달빛을 받아 시퍼런 빛을 내뿜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기... 김선비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비수를 든 괴한은 김선비가 넘어진 틈을 타 그의 목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끔찍한 살육의 현장으로 변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연화낭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괴한의 칼끝이 김선비의 목젖에 닿기 직전 검은 번개 같은 그림자가 괴한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바로 깜동이었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몸을 던져
괴한의 손목을 정확히 물고 늘어졌습니다. 케우아악, 괴한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보통 개라면 사람의 발길질에 놀라 도망갔을 테지만 깜동이는 달랐습니다. 녀석은 괴한이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배를 걷어차도 한번 문 이빨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으르렁컹. 깜동이의 목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괴한은 팔에 매달린 거대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툇마루 난간이 부서지고 마당의 화분들이 깨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틈에 기어서 뒤로 물러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방님. 박노인과 돌쇠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가 비수를 든 채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깜동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사내의 팔을 물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칼은 이미 허공을 가르며 몇 번이고 깜동이의 옆구리를 스쳤지만 걔는 고통을 잊은 듯 오직 주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충성심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제어, 놈 잡아라, 도둑이다, 아니 살인자다. 박노인이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돌쇠와 다른 머슴들이 몽둥이와 멍석을 들고 괴한을 에워쌌습니다. 괴한은 개에게 물린 팔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도 반대편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오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 괴한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살기등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세는 꺾인 뒤였습니다. 깜동이가 괴한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자 사내는 비틀거렸고 그 틈을 타 돌쇠가 몽둥이로 사내의 뒷덜미를 후려쳤습니다. 이유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깜동이는 물고 있던 팔을 놓고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머슴들이 달려들어 밧줄로 괴한을 꽁꽁 묶기 시작했습니다. 괴한은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로도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장정 서너 명이 누르는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김선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깜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깜동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깜동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고 있었고 검은 털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방에서 뛰쳐나와 김선비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개를 어루만졌습니다. 깜동이는 주인의 손길이 닿자 힘겹게 꼬리를 한번 툭 치고는 혀를 내밀어 주인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자신이 다친 것보다 주인이 무사한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 행동에 김선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보고 몽둥이질을 하려 했다니. 김선비는 후회와 미안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소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김선비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불이 났소? 강도가 들었소? 마을 이장과 청년들이 대문을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결박당한 괴한과 피 흘리는 개, 그리고 넋이 나간 김 선비 부부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노인이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 흉악한 놈이 신방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우리 서방님을 해하려 했습니다. 저 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괴한의 얼굴을 확인하려 횃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괴한의 복면이 벗겨지자 마을 사람 중 몇몇이 억 하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전혀 모르는 외지인이 아니라 몇 년 전 마을에서 소 도둑질을 하다가 쫓겨난 칠성이라는 자였습니다. 칠성은 마을에서 쫓겨날 때 김선비가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김선비의 혼례날을 노려 몰래 마을에 잠입했고 사람들이 잔치 분위기에 취해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미리 신방 마루 밑에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신랑 신부가 잠들면 그들을 살해하고 폐물을 훔쳐 달아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흉악한 계획에 치를 떨었습니다.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마을 노인들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분노했고 안악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서워했습니다. 김선비는 칠성을 노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너에게 죄를 물어 관에 넘겼던 것은 너를 사람답게 살게 하려 함이었다. 헌데 어찌하여 이토록 끔찍한 짓을 꾸몄느냐. 칠성은 고개를 돌리며 침을 뱉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뉘우침 없는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깜동이가 다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뚝거리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녀석은 여전히 칠성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압된 범인 앞에서도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얼른 수건을 가져와 깜동이의 상처를 지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다, 깜동아. 네가 이겼다. 저놈은 이제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주인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제야 깜동이는 긴장을 풀고 스르르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급히 달려와 깜동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만 피를 많이 흘려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칼날에 독은 없는 듯하니 잘 먹이고 쉬게 하면 나을 것입니다. 의원의 말에 김선비와 연화낭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선비는 하인들에게 일러 안채에 따뜻한 아랫목을 비우게 하고 가장 부드러운 이불을 깔아 깜동이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평소라면 개가 안방을 차지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오늘 밤 깜동이는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 대접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칠성은 마을 청년들에 의해 헛간에 갇혔고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압송하기로 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개가 사람보다 낫구먼. 어떻게 그 좁은 마루 밑에 사람이 숨어 있는 걸 알았을까? 그러게 말일세. 밤새 지저댄 게 다 이유가 있었어. 우리는 시끄럽다고 욕만 했는데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네. 사람들은 깜동이의 영특함과 충성심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선비의 집 마당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될 뻔했으나 충직한 개 한 마리 덕분에 기적처럼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망가진 신방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찢겨진 문창호지와 부서진 난간,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들은 오늘 밤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면, 혹은 홧김에 나가서 개를 때리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짐승이라고 무시하고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여 충언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짐승은 헛것을 보고 짖지 않으며 주인을 지키는 개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연화낭자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고깃국을 끓여왔습니다. 아직 의식이 몽롱한 깜동이의 입가에 국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주자 녀석은 힘겹게 혀를 움직여 받아먹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연화낭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깜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 역시 혼례 첫날 밤에 겪은 이 무서운 사건이 평생 잊히지 않겠지만 동시에 생명을 구해준 이 검은 개의 은혜 또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신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깜동이는 꼬리끝을 살짝 움직여 반응했습니다. 밤은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김선빈의 집에도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제와는 다른 무겁지만 안도감이 섞인 고요였습니다. 김선빈은 헛간을 단단히 지키라고 일러두고 자신은 깜동이가 누워있는 방 옆을 지켰습니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퍼런 비수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귀를 막으면 깜동이의 처절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도둑을 잡은 일을 넘어 마을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충견이 지키는 집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칠성의 죄를 묻고 놀란 집안을 수습하며 무엇보다 영웅이 된 깜동이를 위한 잔치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김선비는 의관을 정제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소란으로 엉망이 된 마당을 보며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어젯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생명을 빚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사당에 들어가 조상님들께 밤새 무사했음을 구하고 깜동이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아침 조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밤새 고생 많았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특히 박노인의 희안이 나를 살렸다. 김선비가 박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자 박노인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서방님. 그저 깜동이가 한 일을 제가 말로 옮겼을 뿐입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김선비는 이제 헛간에 갇힌 칠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마당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어젯밤의 악몽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됐습니다. 날이 밝아 사위가 환해지자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의 흔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찢겨나간 문창호지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바닥에 핏자국을 비추었고 마당에는 부러진 몽둥이와 짓밟힌 화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밥을 짓는 것도 잊은 채 하나둘씩 김선빈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감과 호기심, 그리고 범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헛간에 갇혀있던 칠성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추위와 두려움에 떨었는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의관을 정제하고 마루에 서서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목소리에는 격한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 안에 너를 관에 넘길 때 부디 죗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랐었다. 허나 너는 뉘우치기는커녕 어찌하여 남의 집 경사에 칼을 들고 들어와 멸문지화를 일으키려 했느냐. 김선비의 꾸짖음에 칠성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사람이 어찌 짐승만도 못하단 말인가. 저런 놈은 마을에서 아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관에 넘겨 엄벌을 받게 해야 해.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아의 포졸들이 도착했습니다. 포졸들은 상황을 전해 듣고는 혀를 내두르며 칠성을 인계받았습니다. 혼례날 밤에 신방 마루 밑에 숨어 있었다니 참으로 대담하고 흉악한 놈이로구나. 포졸 대장은 김선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칠성을 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칠성이 마을 어귀를 지나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뒤를 따르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밤새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인이 잡혀가고 나니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흐르던 긴장이 풀리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점차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해결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집안과 영웅을 돌보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하인들에게 일러 집안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어서 저 핏자국을 닦아내고 부서진 난간을 고쳐라. 그리고 무엇보다 깜동이가 쉴 곳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해라. 하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쑥을 태워 연기를 피우고 맑은 물을 길어와 바닥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부서진 신방의 문짝은 떼어내어 새 창호지를 바르기 위해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은 흉흉한 흔적들이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김선빈의 집은 다시금 예전의 단정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며 어두웠던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깜동이의 상태였습니다. 안채에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깜동이는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칼에 찔린 옆구리 상처는 깊었고 밤새 지저대느라 목은 완전히 쉬어 숨을 쉴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 낭자는 갓 시집온 새색시임에도 불구하고 피 묻은 개를 돌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쑤은 북어 국물을 식혀 숟가락으로 떠서 깜동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깜동아, 어서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내 덕분에 우리 부부가 살았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깜동이는 연화 낭자의 정성을 아는지 힘겹게 눈을 뜨고 꼬리끝을 살짝 움직여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어젯밤 살기 등등하던 맹수의 것이 아니라 다시 순하고 충직한 본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선비도 수시로 방에 들러 깜동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미물이라 하여 하대했던 나를 용서해다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지킨 수호신이다.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지난밤 자신이 개를 때리려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깜동이를 반드시 살려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투덜거렸던 이웃들은 미안한 마음에 계란이며 고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어. 저 충견을 몰라보고 시끄럽다고 욕을 했으니 면목이 없네. 앞집 할머니는 깜동이가 누워있는 방문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딱 맞구먼. 이 집은 복받은 거야. 저런 개가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게야. 마을 사람들은 깜동이를 김선빈의 개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영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깜동이의 충성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하인들에게 깜동이의 무용담을 들려주느라 바빴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저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칼을 든 도둑놈 팔을 물고 늘어지는데 호랑이가 내려온 줄 알았다니까. 박노인의 이야기에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돌쇠는 어젯밤 깜동이가 자신을 위협했던 것이 사실은 오지 말라는 경고였음을 깨닫고 몰래 녀석의 밥그릇에 제일 좋은 고기 반찬을 얹어주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깜동이를 중심으로 한 따뜻한 연대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고마움과 존경심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깜동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젊은 개라 회복력이 빠르기도 했고 온 집안 식구들의 극진한 간호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마루에 깜동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기는 했지만 제 발로 서서 걷는 모습에 하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깜동이가 일어났다. 서방님 깜동이가 걸어요. 김선비와 연화낭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깜동이는 주인 부부를 보더니 반가운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김선비는 쪼그리고 앉아 깜동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녀석의 천이 가슴으로 전해지자 비로소 그날 밤의 악몽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하다 깜동아, 정말 장해. 김선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연화낭자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구경 나온 동네 아이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충견의 회복은 마을 전체에 경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김선빈의 집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뭉친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김선빈은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 속에 있는 성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운 것입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글을 읽다가도 문득문득 창밖을 내다보며 마당을 지키는 깜동이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녀석이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깜동이를 단순한 짐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자 친구이자 스승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학문과 인격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흉악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낸 영웅적인 이야기가 더 크게 회자되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보다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타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하고 걱정스레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도둑, 그까짓 것 우리 마을 깜동이가 한 입에 해결했지. 자네도 우리 마을에 올 때는 땀만 먹지 말게. 귀신같이 알아채는 개가 있으니까. 깜동이는 어느새 마을의 수호신이자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 김선빈의 대문 앞을 지날 때면 괜히 한 번씩 안을 들여다보며 깜동이에게 눈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자 김선빈은 미뤄두었던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후 신부를 집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첫날 밤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정성스럽게 예를 갖추어 새 출발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왁자지껄한 큰 잔치 대신 조촐하지만 정갈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란을 피우기보다는 차분하게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좋겠다는 연화낭자의 의견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맑은 국과 흰 쌀밥,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과 떡이 상에 올랐습니다. 초대받은 마을 어르신들은 김선비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요란한 잔치보다 이런 자리가 훨씬 귀하고 좋네. 액땜을 크게 했으니 이제 이 집안은 불처럼 일어날 일만 남았어. 어르신들은 덕담을 건네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김선비는 한 분 한 분께 술을 올리며 그날 밤 달려와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지 않고 마당 안에 은은하게 머물렀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단연 깜동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마루 한켠에 비단 방석을 깔고 깜동이를 앉혔습니다. 그에게 비단 방석이라니 예법을 따지는 양반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은 저 녀석은 저기 앉을 자격이 있지, 상석에 앉혀도 모자라지 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연화낭자는 잘 삶은 소고기, 수육을 접시에 담아 깜동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깜동이는 점잖게 앉아 고기를 먹으며 가끔 꼬리를 흔들어 사람들의 칭찬에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한지 마치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박노인이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서방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은혜를 저들은 목숨으로 갚으니 어찌 우리가 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박노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선빈의 집 사랑방에서 흘러나온 불빛은 유난히 따뜻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등불의 빛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이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온기였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김선비와 연화낭자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부인 많이 놀랐을 텐데 잘 견뎌주어 고맙소. 앞으로는 내 목숨을 다해 부인을 지키리다. 김선비가 부드럽게 말하자 연화낭자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곁에는 저뿐만 아니라 든든한 깜동이도 있으니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편안하게 잠든 깜동이를 바라보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평화로운 숨결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내일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달그락거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문단속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자물쇠보다 더 강력하고 믿음직한 파수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동이는 꿈속에서도 귀를 쫑긋거리며 주인의 단잠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마당의 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빈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김선비에게 지혜를 구했고 김선비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검은 개 깜동이가 그림자처럼 함께했습니다. 깜동이는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털에 윤기가 흘러 예전보다 더 위풍당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비가 그를 읽다 말고 마당으로 내려와 깜동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아래까지 걸어가는 동안 동네 아이들이 졸졸 따라오며 깜동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깜동아, 깜동아. 녀석은 아이들이 귀찮게 해도 실은 내색 없이 꼬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힘으로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구나. 그는 깜동이에게서 배운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길을 걷는 주인과 개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덧 김선빈의 집 마당에도 수만 번의 해가 뜨고 졌습니다. 그날 밤에 끔찍했던 사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하나의 예시이야기가 되었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참혹한 흔적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말끔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그 후로 날로 번창하여 곡식 창고가 비울 날이 없었고, 연화낭자의 알뜰한 살림 솜씨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윤기가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을 지켜준 충직한 개 깜동이 덕분에 도둑이나 잡귀는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는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봄이면 담장 아래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뒤뜰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풍경 속에서 김선비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김선빈의 집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사랑채를 넘어 담장 밖까지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김선비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겼고, 연화낭자는 상고의 고통도 잊은 채 환한 미소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깜동이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아기방 문턱에 턱을 꿰고 엎드려 혹시라도 나쁜 기운이 아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리면 가장 먼저 달려와 귀를 쫑긋거리고, 아기가 잠들면 그제야 자신도 쪽잠을 청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보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기가 자라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깜동이는 아기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려 하면 어느새 다가와 자신의 푹신한 등을 내어주어 다치지 않게 받쳐주었고, 아기가 짓궂게 꼬리를 잡아당겨도 한 번도 으르렁거리는 법 없이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마루에 앉아 아들과 개가 마당에서 뒹굴며 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허허허, 우리 아이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더 든든한 호위무사가 있구나. 김선비가 웃으며 말하면 연화낭자도 그러게 말입니다. 깜동이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깜동이는 그렇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앉는 법이라. 그토록 용맹하고 날렵하던 깜동이에게도 노쇠함이 찾아왔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윤기가 흐르던 털에는 설이 내린 듯 하얀 털이 희끗희끗 섞이기 시작했고, 송아지처럼 컸던 덩치는 조금씩 줄어들어 예전의 위용을 잃어갔습니다. 사슴처럼 날렵하게 마당을 뛰어다니던 다리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후들거렸고, 맑고 또렷했던 눈동자도 세월의 안개 속에 조금씩 흐릿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밤새도록 집을 지키며 깨어있을 수는 없었지만 녀석의 귀만은 여전히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깜동이는 이제 마당 한가운데보다는 볕이 잘 드는 툇마루 한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곤 했습니다. 김선비는 늙어가는 깜동이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젊은 날을 지켜주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준 은인이 늙어가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하인들을 시켜 깜동이의 잠자리에 더욱 두툼한 소미불을 깔아주게 하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병풍을 쳐주었습니다. 깜동아, 이제는 편히 쉬거라.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우리가 너를 지켜줄 차례다. 김선비는 틈만 나면 깜동이의 곁에 앉아 거칠어진 털을 빗겨주며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깜동이는 주인의 손길을 느끼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고 가끔은 꿈을 꾸는지 다리를 움찔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녀석은 여전히 젊고 힘센 모습으로 마당을 누비며 주인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화 낭자 또한 깜동이에 대한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이가 약해져 딱딱한 것을 씹지 못하는 깜동이를 위해 고기를 잘게 다지고 푹 삶아 부드럽게 만든 뒤 밥과 섞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기운 차려라 우리 깜동이. 그녀는 마치 늙은 부모를 모시듯 정성껏 수발을 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다 깜동이를 보면 어르신 안녕하시오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깜동이의 등에 올라타거나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늙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부모님께 들은 용감한 개의 전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깜동이는 그저 늙은 개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유난히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잔잔한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낙엽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파란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높았습니다. 깜동이는 아침부터 밥을 조금만 먹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와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고 평온한 눈빛으로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안채와 사랑차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별차에 그리고 마당에서 뛰노는 김선비의 아들까지. 녀석은 마치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눈에 담으려는 듯했습니다. 김선비는 사랑방 문을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가 이상한 예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박기읍 깜동아, 오늘따라 볕이 좋구나. 김선비가 옆에 앉자 깜동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깊은 호수 같았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며 주인의 손등에 턱을 꿰었습니다. 따뜻한 천이 전해져 왔습니다. 김선비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 한 잎이 깜동이의 콧등에 내려앉았지만 녀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인의 품에 기대어 있던 깜동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듯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이내 더 이상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깜동이가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고요하고 엄숙한 감정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잘 가거라. 내 평생 너를 잊지 않으마.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람으로 태어나 나와 형제로 만나자꾸나. 김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깜동이의 검은 털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 낭자도 달려와 깜동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당에는 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신 한 생명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깜동이의 표정은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해 보였고 입가에는 마치 웃음 같은 미소가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깜동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집 뒤편 언덕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언제나 햇볕이 가장 먼저 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정성스럽게 땅을 파고 김선비는 자신이 아끼던 비단 옷으로 깜동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 집과 마을을 지켜다오. 김선비는 흙을 덮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봉분을 만들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에는 의구지묘 의로운 개의 무덤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술 한 잔씩을 올리며 깜동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김선빈의 집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깜동이가 떠난 후에도 김선비의 집에는 여전히 녀석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집안을 감싸고 있는 듯 가족들은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들려오던 든든한 발자국 소리는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깜동이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의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깜동이의 이야기를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깜동이처럼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될래요.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하면 김선비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깜동이가 남긴 충성심과 사랑은 그렇게 대를 이어 집안의 가훈처럼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선비도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는 대신 고향에 남아 후학을 양성하며 존경받는 스승으로 늙어갔습니다. 그의 명성만큼이나 집 뒤편 언덕에 있는 개의 무덤도 유명해졌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마을을 지날 때면 그 무덤을 찾아와 절을 하고 자신들의 집에도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덤 주변의 풀조차 함부로 뽑지 않았고 봄이 되면 그곳에 가장 먼저 진달래꽃이 피어난다고들 했습니다.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었고 깜동이는 단순한 개를 넘어 충의의 상징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김선비는 연화낭자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소리 없이 한방눈이 내리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김선비가 문득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마당 한가운데 어쩐지 검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곳에는 그저 눈 쌓인 장독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실망하지 않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깜동이 녀석이 보고 싶구려. 저 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요. 연화낭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 녀석은 한시도 서방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걸요. 아마 지금도 저 문 밖에서 꼬리를 흔들며 눈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은은하게 타오르고 향긋한 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은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부를 지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과 사랑, 그리고 떠나간 이에 대한 그리움이 온기가 되어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깜동아. 내 덕분에 내 평생이 참으로 따뜻했구나.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거라.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푸른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처럼 검은 개 한 마리가 혀를 내밀고 신나게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그들의 달리기는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김선빈의 집 마당에는 지금도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가 옵니다. 비록 그 옛날에 검은 개는 볼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밤바람 소리 속에서 가끔 든든한 게 짖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호랑이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지요. 그러니 오늘 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리거든 무서워하지 말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충직한 깜동이가 당신의 꿈자리도 지켜주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